며느라,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초대도 안 한 돌잔치에 돌반지까지 받아내려고 하니? 내가 오면 부정 탄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 초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그래도 돌반지는 다들 받는 거잖아요. 애 생각하면 주셔야죠. 만약 준비 안 하셨으면 현금으로 주세요. 나보고 부정 탄다고 오지 말라며? 그런 내 손에서 나온 금반지는 괜찮니? 어머님,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야? 너희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거냐? 돈은 돈이죠, 어머님. 감정이랑은 별개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깟 돌반지가 그렇게 아까워요? 저였으면 돌반지는 물론이고 손주 낳아준 고생한 며느리한테 용돈도 줬을 거예요. 그래, 네 아들이 크면 꼭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용돈도 주고 그러거라. 그런데 나는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하겠다. 아니, 상식적으로 손주 돌반지 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상식? 시어머니가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잔치도 참석 못하는 게 너의 상식이니? 아, 짜증나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그깟 돌반지 안 주셔도 돼요. 우리가 뭐 거진 줄 아나? 괜히 얘기 꺼낸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은 앞으로는 남처럼 평생 손주 볼 일 없으실 거니까 그리하세요. 그래, 됐다. 그놈의 손주는 가족일 때나 이쁜 법이지. 나도 평생 손주 못 봐도 아쉬울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너네 마음 알았다. 내가 너희한테 준 모든 것 이제 깨끗이 정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나는 이제 손주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다 생각하고 살거니 말이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충청도의 작고 외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윤정희 씨입니다. 올해 67세인 정희 씨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정희 씨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신기가 강하기로 유명했던 어머니 덕분에 정희 씨는 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자라야 했어요. 쟤네 엄마가 무당이래. 부정 탈 수도 있으니 어울리지 말거라. 어린 정희 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들이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피했고, 어른들은 정희 씨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희 씨가 15살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을 걷게 하려고 했어요. 정희야, 너한테도 신기가 있다. 엄마 보고 배워라. 하지만 정희 씨는 어머니의 강요가 싫었습니다.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도 굿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정희 씨는 20살이 되던 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건 옷가지 몇 벌과 얼마 안 되는 용돈이 전부였죠. 서울에서 정희 씨가 처음 찾은 일자리는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힘든 일이었지만 정희 씨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당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피하지 않았거든요.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정희 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5살 위인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22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 후 정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좁은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남편은 정희 씨를 소중히 여겨줬어요. 2년 후 아들 민석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희 씨에게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정희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둘이 남겨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정희 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죠. 민석이는 어떻게 키우지?
정희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 식당,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때로는 하루에 2곳, 3곳을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면 일하러 나가고 아들이 집에 오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야 아들이 혼자 있지 않았거든요. 민석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일찍 철이 들어서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더 힘들 텐데. 그런 아들을 보면 정희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정희 씨는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는 시키고 싶었어요. 민서가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정희 씨의 바람대로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민석이가 35살이 되던 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34세 여자였어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석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희 씨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얌전하고 예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이미 정희 씨의 집안 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미리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정희 씨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하지만 정희 씨의 바람과 달리 며느리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잠깐 인사만 하고 가버렸고 평소에도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아들을 통해서 연락했어요. 정희 씨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도 이제 천천히 가족이 되면 되지. 하지만 정희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정희 씨에게는 더 큰 상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이니? 지연이 몸은 괜찮고? 네.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는데 건강하대요. 정희 씨는 그날부터 손주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온갖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정희 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임신 소식도 아들을 통해서 들었을 정도였죠.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지연이가 요즘 산후조리원 비용은 시댁에서 많이 해준다던데. 아들이 말을 흐리자 정희 씨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들어? 특실로 하려고 하는데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정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800만 원이라니 보통 사람 월급 몇 달치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특실까지 해야 하니?
지연이가 첫 출산이라 좀 더 좋은 곳에서 조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 죄송해요. 정희 씨는 아들의 미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내일 계좌로 보내줄게. 정희 씨는 한마디 더 묻지 않고 바로 8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손주를 위해 그리고 며느리와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조리원 잘 예약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훈훈해졌죠. 마음을 나누면 가까워진다 했던가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몸 조심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고맙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며느리와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정희 씨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정말이니? 며느리는 괜찮고? 네, 다들 건강해요. 정희 씨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져갈 음식도 만들고 며느리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조리원에 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조리원에 친가족만 입장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 규정이 엄격해져서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여드릴게요. 정희 씨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네 부모님이 어제 조리원에 다녀오셨대요. 손주 정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 씨는 당황했어요. 사돈댁은 갔다 온 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언제 볼 수 있을까? 조리원 끝나고 집에 가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민서가 언제 손주 볼 수 있을까? 아, 엄마. 지연이가 아직 몸이 완전히 안 좋아져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답답했지만 며느리 몸을 생각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 보였어요. 엄마, 그게 애도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그러는데 집 좀 넓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옆 동네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다. 준비해 줄게. 정희 씨는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다시 한번 내놓았습니다. 은행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도 중도 해지했어요. 며느리는 이번에도 고맙다는 인사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손주 좋은 환경에서 키워라. 네, 이사 끝나면 꼭 초대해 드릴게요. 정희 씨는 이번엔 정말 손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추석이 되어서도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하지 않았죠. 그때마다 정희 씨는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입장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생일에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정희 씨는 점점 서운해졌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계속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손주가 태어났는데 얼굴 한 번을 못 볼 수가 있지? 그러던 중 손주 첫돌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는 이번만큼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리 순금 돌반지를 준비한 채 손주를 처음 안아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드디어 우리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 어떻게 첫돌이 될 때까지 얼굴 한번 볼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정희 씨는 돌잔치에 입고 갈 옷도 새로 샀어요. 손주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잔치를 3일 앞둔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직접 전화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지연아. 무슨 일이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돌잔치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빙둘러서 말씀드리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처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해를 할 수 없구나? 내가 혹시 무슨 실수라도 했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무속인 집안이시고 신기가 있다는 거 저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우리 아이 키우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불안해요. 좋은 날 괜히 부정 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우리 애한테까지 신기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엔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정희 씨는 심장이 멎을 듯 아팠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신기가 있어서 부정탄다고.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들은 거니? 너 혹시 그동안 손주 안 보여준 것도 그것 때문이니? 네,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셨어요? 아기가 있는 집에는 상갓집 다녀온 사람도 무당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님이 알아서 빠져주실 줄 알았어요. 정희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짐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상처가 다시 도져왔어요. 어린 시절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던 기억, 무당의 딸이라고 놀림받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나는 평생 짐인가 보구나. 돌잔치 날 정희 씨는 혼자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에요. 손에는 준비해둔 순금 돌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반지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줘도 결국 며느리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어제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주 돌잔치에서 배제된 서러움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님, 돌반지는 준비하셨죠? 민석 씨가 내일 가지러 갈 거예요. 정희 씨는 문자를 읽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같았어요. 돌잔치에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돌반지는 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800만 원 받아놓고 손주도 못 보게 하고 돌잔치도 못 오게 해놓고 이제 돌반지는 달라고?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문자 말이야. 돌반지 달라는 문자.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돌반지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정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구나.
초대도 안 한 돌잔치에 돌반지까지 받아내려고 하니? 내가 오면 부정 탄다고 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초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그래도 돌반지는 다들 받는 거잖아요. 애 생각하면 주셔야죠. 만약 준비 안 하셨으면 현금으로 주세요. 정희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애 생각? 내가 애 생각을 해? 얼굴 한 번 못 본 손주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니? 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할머니가 돌반지 해주시는데. 우리만 없으면 애가 나중에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부정 탄다고 오지 말라며? 그런 내 손에서 나온 금반지는 괜찮니? 어머님,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야? 너희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거냐?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민망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민망하다고. 기가 차구나. 너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니? 내 말대로라면 난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고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한테 받는 돈 안 꺼림칙하더냐? 돈은 돈이죠, 어머님. 감정이랑은 별개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깟 돌반지가 그렇게 아까워요? 저였으면 돌반지는 물론이고 손주 낳아준 고생한 며느리한테 용돈도 줬을 거예요. 그래, 네 아들이 크면 꼭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용돈도 주고 그러거라. 그런데 나는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하겠다. 아니, 상식적으로 손주 돌반지 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상식? 시어머니가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잔치도 참석 못하는 게 너의 상식이니? 아, 짜증나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그깟 돌반지 안 주셔도 돼요. 우리가 뭐 거진 줄 아나? 괜히 얘기 꺼낸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은 앞으로는 남처럼 평생 손주 볼 일 없으실 거니까 그리 하세요. 그래, 됐다. 그놈의 손주 가족일 때나 이쁜 법이지. 나도 평생 손주 못 봐도 아쉬울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너네 마음 알았다. 내가 너희한테 준 모든 것 이제 깨끗이 정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 그게 무슨,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정희 씨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이 선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이다.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어. 정희 씨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빌라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방 좀 내놓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집주인이 놀란 목소리였어요. 갑자기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정뜻이 그러시다면 방 내놓으셔요. 세입자 들어오는 대로 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마친 후 정희 씨는 차근차근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준 돈들을 하나하나 회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와중에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어머님이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정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엄마, 뭔 소리예요? 며느리한테 물어봐라. 돌반지 이야기 말이야.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돌반지요? 그게 뭔? 돌잔치에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돌반지는 달라는 며느리한테 물어보라고.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정희 씨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평생을 짐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정희 씨가 드디어 자신의 가치를 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정희 씨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로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갑자기 요란이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빼라고 하는데요? 정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엄마가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지연이한테 애기 들은 모양이구나? 그럼 알겠지?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니?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지연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시면? 지연이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예전과 달라서.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요즘 시대가 달라서 시어머니는 돈만 내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연이도 첫 아이라서 예민할 수밖에. 아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정희 씨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를 이어받았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애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집을 나가라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손주 데리고 있잖아요. 정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해? 참 재밌구나. 평생 손주 얼굴 볼 일 없다면서 걔가 대체 왜 내 손주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너희한테 난 뭐였니? 필요할 때만 찾는 ATM기였어?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렇게 하나? 며느리가 말을 못했어요. 가족이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만 내고 빠져 있으라는 게 가족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연이도 힘들어해요. 정희 씨는 기가 막혔어요. 민서가, 너도 정말 실망이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댁이랑 거리 두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그럼 시댁 돈도 안 받아야 맞지, 안 그러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정희 씨는 며느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확실하게 해주마. 나도 너희와 거리 둘 테니까. 전세금도 빼고 너네 적금도 다 정리했어. 내 돈으로 산 모든 것 다 돌려받을 거야.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 말 그대로 남의 일이니까. 어머님, 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는 이제 손주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어.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왜 안 돼? 너희가 먼저 그런 거 아니야? 돈 받을 때는 어머니고 귀찮을 때는 남이고. 이게 맞는 거야?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언제?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으로 살자.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엄마,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희 씨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끝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한없이 시원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더 확실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는지 말이에요. 내가 왜 그동안 미안해했을까? 정희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희 씨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 씨는 여행을 떠났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에 갔습니다. 펜션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이 아닌 당당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인생 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은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였어요. 그 소중한 사람을 놓쳐버린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정희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진짜 가치를 찾은 게 더 소중했거든요. 앞으로는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하고만 살자. 정희 씨는 바다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이제 정희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7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이었죠. 더 이상 누구의 짐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윤정이로 말이에요.